시작할게. 얘들아, 준비. 독소리 12번째 토론. 유진과 유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론은 청소년 저희 유진과 유진을 준비했고 바로 가위바위보 해서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아동 성폭력을 다루는 문제작으로 출간 즉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이슈이자 국내 어린이 청소년 문학계에 유례없는 소재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픔을 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가? 저는 완강히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나왔던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의 그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AP 심리학을 배우고 있는데 자각의 단계 중 기억이 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픔을 단순히 망각화하려는 것은 찢어진 옷을 실로 꼬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찢어질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모두의 의견이 같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일단 아픔을 잊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치료일까요? 때로는 아픔을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그 상처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흉터를 가리려 할수록 자꾸 시선이 그곳으로 가듯이요. 저는 아픔이란 잊혀지기보다는 서서히 무뎌져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그저 희미해지면서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고 조용히 잠드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문득 그 아픔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은 날이 오겠죠. 그렇게 아픔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무뎌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도 온전한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생각이 우선인가 자신의 생각이 우선인가? 제가 자식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자식의 생각이 조금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자식의 인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아무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연히 자식 스스로의 의견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혼자 그 선택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더 넓은 방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의 문제들이나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문제라면 부모님의 의견에 좀 더 치우쳐야 하는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모두 상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각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생각이 더 옳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타임머신을 타고 온 자식이라고. 이미 자식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생각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작은 유진의 어머니가 자식이 힘든 그 경험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의 결과가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경험이 더 많은 부모님의 결정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하되 부모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갈등이 있을 때 모른 척 피하는 방법과 온전히 마주하고 이겨내는 것 중 무엇이 더 옳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갈등을 회피하기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글렸던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음속에 쌓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온전히 마주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더 그 갈등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진과 유진처럼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해결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상대방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봤는데요. 어떤 게 옳다기보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전 똑같은 나무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은 그 누구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대화로 잘 풀어낼 수 있는 반면 더 깊은 갈등을 가져오고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바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지독한 회피형 인간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데요.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었지만 결국 그건 갈등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져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저에게 있었던 불만이나 서운한 점을 바로바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에게 상처받았던 점을 온전히 마주보고 이겨내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지만 갈등을 완화하고 화해하고 이겨내고 싶다면 모르는 척 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위로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 위안을 받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정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흔히 위로라고 하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가장 큰 위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슬픔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위로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상대방이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곁에 있어주겠다는 믿음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조용히 너의 곁에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 같은 거를 잘 받지도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항상 상처와 같은 말들로 대수롭지 않게 상대의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저에게 어울리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제 스스로가 상처받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글퍼지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포기했을 때 어릴 적부터 저는 쉽게 포기하는 성격에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엄마에게는 부족하고 답답한 아이로 비춰졌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점점 포기해갔고 제 공부나 미래에 대해 더는 기대를 두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위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부모님의 생각이 저에게 옳은 방향이었을까요? 엄마의 그 포기라는 결정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엄마는 아셨을까요? 부모님의 선택이 자식을 위한 최선이라 믿으면서도 그 선택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을 때가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엄마가 가끔 밤에 혼자 몰래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소중하지 않다는 둘째를 포기하기 싫었는지 마음의 어머니들을 자신 몰래 토해내고 있던 모습에 저는 가장 최선의 위로는 내가 잘 되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서 눈물 안 나게 해야지라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게 커다란 스승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울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 거라고, 나는 나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엄마가 낳은 자신을 결국 이겨낼 거라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 마요. 슬프다. 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유진은 나의 또 다른 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한 이 책 속에는 두 명의 유진이라는 소녀가 서로를 이해해가며 치유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유진은 나의 또 다른 나이다라는 말은 이들이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위로받는 관계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진과 유진이 서로 다른 방식의 아픔을 겪으며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처와 기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찾고 그리고 이런 두 번 다시 없을 우정을 찾아서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마지막에 작은 유진이 이제 베란다를 보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되게 오픈엔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은 유진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성은이의 입장은 뭔가 끼어들인 게 아닌가 자살을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베란다 보고 이제 약간 엄마의 그래도 진심도 알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지 않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야. 베란다를 보면 하늘을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상상하는 거겠지. 자기의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이라도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를 갖다가 이렇게 명시하면서 자기도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근데 그런 이제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부모님의 진심도 알았고 왜냐면 작은 유진이 계속 책의 초반부터 나는 부모님이 뭐 입양해 온 애가 아닐까 주워온 애가 아닐까 아니면 부모님 한 분의 자식이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앞으로 조금 더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난 놀랍게도 그냥 그날 비가 올까 말까 이 생각. 그냥 뭐 날씨가 좋았나 이 생각하고 있어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구나 하면서 저때 날씨는 어땠을까 그냥 나 혼자 궁금증이